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대표 변호사인데 왜 그냥 맨날 변호사라고만 대표 해요? 변호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김변 네. 홍콩 다녀왔다고요? 출장을? 네, 홍콩 갔다 왔습니다. 요즘 홍콩은 다 서세 모 씨도 그렇고 네. 강용 모 씨도 그렇고 네. 뭔가 이렇게 불륜의 아이콘 같은 도시인데 네. 왜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데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러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러겠어요. 글쎄요, 저희 의심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증거가 확실하니까 저는 되게 이제 그런 의심을 받는 거는 네. 왠지 평소 행실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예. 네, 좀 의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네. 자, 오늘 거기 AIA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20층에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더 의심스러운데 네. 오히려. 거기는 네. 수영장도 없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히구라에서 35번 환자 대한 네. 짧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일반 병실로 이동해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요.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환자가 직접 이렇게 글로 써서 메모를 남긴 것을 또 공개하고 해서 확실히 이제 회복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복지부가 우리 개별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35번 환자는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회복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관심 있는 메르스 환자가 2명이죠, 2명. 한 명이 이 35번 환자, 그리고 또 한 명은 계속 PCR에서 양성 나오는 바람에 네. 공식, 종식 선언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분, 그 두 분인데, 자, 또 다른 관심 환자 한 분도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밖에도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 열리고 있죠. 2차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미국 CDC 토마스 프리든 센터장 등을 포함해서 26개국 장차관 인사와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가 서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행사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국제 행사인 줄 알았는데 참가자들의 면면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대한민국 정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원래 잡혀 있던 그렇군요. 그런 행사였어요. 오비 일학이네요. 네. 자, 어쨌든 이 행사를 통해서라도 메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감기에 대한 우리 박쌤 또 만성 비염을 안고 계시는 이 감기 조심 필요합니다. 우리 9월 둘째 주 너무 더워서 밖에 다니기가 겁나던 그때가 언젠가 이렇고 사람 참 계절의 흐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벌써 9월 둘째 주입니다. 아무튼 9월 둘째 주 다양한 의료계 소식을 듣고 찾아온 히구라 121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성순 기자와 히구라 자매방송이죠. 나는 의사다 PD 맡고 있는 이혜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약학정보원 사건 좀 한번 보죠. IMS, 지누스 등이 대규모로 환자 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취했다는 사건. 히구라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8일, 9월 8일 관련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한 이혜선 기자의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IMS 헬스, 지누스 및 이 관계 피고인 13인이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이 업체들은 모두 검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뻔뻔하네요. 네. 네네. 부인을 했는데, 지난번 검찰이 수사하면서 좀 새롭게 드러났던 약학정보원 직원 P씨의 증언이 위증이었다. 요 사실에 대해서 P씨는 위증죄를 일단 인정을 했고요. P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IMS 헬스 개발팀 H 이사는 일단 담당 변호사가 사임을 해서 그 부분을 다툴 수 없다. 이래서 위증 교사 및 증거 은닉죄는 이제 추후 다투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임하면 원래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거죠? 담당 변호사가 교체되니까 네, 좀 봐달라 이러면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하겠다고 일종의 물타기죠. 나쁘게 보면은 사임을 왜 했겠습니까? 이 IMS라는 데서 굉장히 막대한 돈을 지급을 했을 텐데. 그렇죠. 사임한 이유가 위증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임을 했을 리는 없고, 네. 좀 뭔가 작전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시간 끌기라고 기자들도 생각을 한 점이 다음 공판이 한 달도 더 넘게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 열리게 됐어요. 10월 15일에 열릴 예정인데 기일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각 피고인들마다 변호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일정 조정에 애를 먹었죠. IMS 헬스 측의 공판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네. 추석도 끼고 그래서 그럴 수도 네네. 있는데, 그리고 피고인들이 13명이다 보니, 또 불구속 재판이잖아요? 네네. 구속된 사람이 없죠, 지금. 네, 아직은 그러다 없습니다. 보니까 좀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기사를 보면, 위증죄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전부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무슨 근거로 부인했어요? 검찰은 지금 다 유죄라고 당연히 기소를 했는데. 네, 이게 아마 김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를 이제 유출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유출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체들은 그 정보 자체가 암호화됐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서 이걸 민감 정보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죄목인데 이 유출한 정보 자체가 민감 정보가 아니다. 아니죠. 그렇게 주장하고 민간 있는 거죠? 정보긴 한데 네. 암호화했기 때문에 그게 동일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네.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민감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에 민감 정보의 이 개념을 쭉 나열해 놨는데 거기 보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이런 말이 있걸랑요. 그래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이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 정보가 유출된 거는 환자 정보를 IMS 헬스 쪽에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보 자체가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민감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얘기가 지금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그렇겠네요.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아니다. 네. 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민간 정보가 아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처방 정보가 민간 정보냐 아니냐. 저는 민간 정보로 보는 거죠. 왜냐면은 가령 박쌤이 비뇨기과에서 무슨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성병 치료 꼭 예를 들어도 말이야. 이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회사들의 주장은 네. 거기서 이제 이 박쌤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죠. 누가 어디 가서 뭘 해야 하는지는 나오지만 이게 그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정보이기 성병 치료를 때문에 받은 아니다. 사람이 박쌤인지 김변인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거를 그쵸. 네. 네. 그 동일인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 민감 정보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해독돼가지고 다 나왔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해독이 된다는. 다시
뭐라 그래요? 디아이덴티피케이션 된 거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으면 그런 민감 정보잖아요, 또. 그게 또 굉장히 쉽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이런 거잖아요. 아주 원시적으로 네. 환자의 눈만 가리고 비포 앤 애프터 뭐 이런 것들을 발표들을 많이 했어요, 성형. 의사들이. 네. 예. 학술제도 많이 보내고 눈만 가리면 네. 눈만 가리면 디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눈 밑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은 아주 특이해. 네. 그래서 그걸로 다 본다. 그리고 결국에는 식별 여부가 좀 비교적 용이하고 본인이 봤을 때 자기라고 생각 들면 그거는 처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IMS 헬스 측에서 암호화 방식 같은 거를 약학정보원 측에 이렇게 넘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검찰 네. 수사 결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IMS 헬스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 암호화 방식을 알려줬던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작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는 원래 개인정보를 중시하고 있었다. 보호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네가 그걸 갖고 있었으나 어쨌든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류의 주장을 펴면서 이제 교묘히 본망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논란이 노력하고 좀 있을 있더라고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IMS가 원했던 거는 어떤 박쌤의 처방 내용이 아니라 네. 박쌤을 치료했던 주치의가 어떤 처방 패턴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알고 싶은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게 네. 핵심이죠. 네, 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는 사실 관심이 네,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쌤을 노리는 영업맨들이 네. 박쌤 딱 가가지고 박쌤은 뭐 제약 어디 거 사용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데 요거 좀 바꿔보세요. 뭐 요렇게 영업할 때 활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질이 그건데 네. 이제 곁다리로 환자께 넘어갔으니까 네. 그게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네. 정서법상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법률가가 왜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는 왜냐면 판사가 잘 몰라요. 판사가 뭐 의료 전문이거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목적이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부수적으로 피해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판사면 이렇게 판결할 것 같아요. 익명화 처리가 완벽하게 된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업체 측의 주장은 맞다. 하지만 완벽하게 암호화 처리가 안 되었으므로 니네는 유죄다. 요렇게 저는 판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관건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왜 안 받아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좀 내든지.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면 환자 개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도 좀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동의라는 건 어떤 동의예요? 내가 지금 이 정보를 어떤 회사에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동의를 구체적으로 받는 걸 지금 이제 건가요? 복잡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예를 들어 곽 기자가 병원에 갔어요. 네. 근데 의료기관이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간에 당신이 무슨 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온 세상에 공개하는 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하지만 가령 이제 병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하여튼 뭔가 하여튼 나라에서 연구 내지는 요즘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이런 수집 차원에서 익명화 처리를 다 해서 개인 정보 식별이 불가능하게 이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나 정책 수립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어떨 것 같냐고. 일단 좀 꺼림칙하죠. 왜냐하면 꺼림칙할 일단 정보를 못 믿어서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이게 해준다, 정확히 해준다는 게 믿음이 안 가는데 반면 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개인 정보가 많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공공재라고 하죠. 공공재로 물정으로 여기저기 지금 다 퍼져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재가 그런 뜻이에요. 별 그냥 크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포기한 거죠 이미. 근데 사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
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의료기관을 비롯해서 그런 점에서는 이걸 만약에 문서화해서 다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이 상징성이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차세대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빅데이터 산업과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사건이라서 이게 충돌하는 사건이고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혜선 기자가 얘기한 게 IMS 측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건은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오히려 우리를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무슨 빅데이터 산업에 네. 영업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거에는 동의가 잘 안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크게 이론적으로 보면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과연 그 논리로 이 사건에서 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조금 그건, 네. 의심스러워요. 이게 뭐 다 그런 얘기잖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 겁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되게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뭘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흐려지고 이건 그렇죠. 되게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흔히 뭐 자기가 무슨 결단 내렸다면서 이렇게 국민이 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제가 곽 기자한테 뭐 건강보험공단이 그런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실제로 영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영국에서는 그 NHS에서 빅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이 몇 년 전부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캠페인이 뭐 그런 내용,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개인 정보는 다 지우고 그걸 수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뭐 길게 보면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뭐 인류의 생명을 위해 신약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유전체 정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당신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뭔가 국민 건강 내지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쫙 주고 뭐 캠페인 방송도 하고 뭐 신문에도 내고 그러면 내가 그 캠페인에 넘어가서 만약에 내 정보를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NHS의 답변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면 앞으로 이게 그 정보가 활용이 된다고.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난 싫다라고 사인하시면 된다고. 그 왜 우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원하는 사람, 사인한 사람만 끼워줄 거냐, 아니면 사인한 사람만 빼줄 거냐에서 이 NHS는 논란 끝에 거기도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따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무조건 그 정보를 정부가 모아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 영국의 NHS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좀 신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래요. 그 설명을 듣고 나면은.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민간 업체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거고 쉽게. 네. 그다음에 곽 기자도 아까 약간 꺼려질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해도 뭐 그렇기도 믿지 하고 않죠. 그 익명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믿지 못하는 익명화라는 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요. 이게 돈을 받고 정보가 오고 갔잖아요. 그 돈을 받고가 딱 들어가는 순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실제 데이터냐를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건별 돈이 가격이 달라지니까 네.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리얼하다. 그럼 리얼한 걸 뭘로 판명하겠어요? 결국 개개의 환자가 실존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익명화됐다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서는 적어도 그게 확인 가능한 익명화야 되는 거죠. 밖으로는 안 나가지만 둘 그렇죠. 사이에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되면요, 가령 뭐 둘 사이에 아무리 입이 무겁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 또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예리한 포인트. 당연해요. 그러니까 익명화라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진짜 순수하게 연구 목적이었으면 실제로 익명화된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구할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였으면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김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돈을 주고 받는 이런 거래라면 그거 예리한데?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이 데이터인지 아니면 그 어떤 직원이 써가지고 그렇죠. 아무렇게나 막 알 수 이렇게 없는 거죠. 구라로 친 건지 네. 증명하려면 이게 진짜 맞다라고 뭔가 그럼요. 민증 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개원가에서 요새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리베이트 받을 때 현찰로 주고 받을 때 그 원장하고 또 영업맨 사이에서 이거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진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반드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업맨 장부에는 실명 및 얼마가 딱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연 둘만의 비밀이냐고. 결국 그거는 그 결제 라인을 통해서 영업맨 그 위에 과장, 부장, 사장까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익명화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익명화가 잘 안 되면 그 사장, 부장이 또 영업사원이 정말 이거를 영업활동에 썼는지 아니면 배달 사고가 난 건지. 배달 사고가 난 건지 모르니까 모르죠. 또 확인하려고 하는 당연히,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건 뭐 익명화 했다는 거는 그냥 말이에요, 말. 말. 앞으로 재판에서 그게 굉장히 또 그럼요. 네, 지금 쟁점이 솔직히 되지 이거 않을까. 다 까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자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 다 네, 까져가지고 실명, 다 돌아다닌다면서요. 주민등록번호, 의사의 면허번호, 당연하지. 뭐 이미 이런 다 거 일반인들 다 알고 공개된 있는데 왜 걸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익명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우리는 암호화해서 넘겼다. 그런 사람이 왜 이중을 고사하고 증거를 인정합니까? 위증교사 이런 거는 꽤 큰 죄죠. 그러면 사법을 우롱한 거기 때문에 네. 예전에 가령 뭐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볼기가 한 10대 맞을 거 한 100대 가지 않겠습니까? 괘씸죄 걸리죠. 이 IMSS H 이사 같은 왜 웃죠? 경우에는 아니 갑자기 춘향이 얘기가 나오니까. 경우에는 위증 교사 및 증거 은닉죄를 적용할 증거 생각이 인멸. 증거 인멸. 뭐 은닉이나 인멸이나. 네네. 그 은닉은 숨기는 죄를 거고 인멸은 네, 이 H 이사가 부인에게 검찰이 수사를 들어오니까 부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관련 서류를 집 창문 밖으로 버려라. 그러니까 버려라고 했으니까 인멸. 네. 근데 창문 밖으로는 던지면 금방 가서 주스면 되는데 창문 밖에 패키징된 가령 뭐 거를 강일 버리지 수도 않았을까. 있고. 네. 창문 밖이 뭐 바다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이사쯤 되면 그런 데서 우리처럼 이렇게 버리면 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데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렇군요. 거기 절벽 위에 저택이거나 그러면 던지면 버려지는 것일 수도 있죠. 좀 말 좀 하게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위증 교사 및 증거 인멸죄가 적용이 되면 최고 얼마까지 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변호사라고 법전을 다 외우지는 않나요? 뭐 당황하셨나요? 네,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요새는 법원에서 실형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지만. 예, 뭐. 하여튼 꽤 높아요. 네. 예. 왜냐하면 법원의 공정한 사법을 신뢰하는 거는 네. 적어도 재판에 나와선 진실을 선서를 하고 거짓말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지기 네.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했다? 그러면 상당히 괘씸죄가 많이 걸리겠죠. 위증죄하고 위증교사죄하고 실제로 어느 게 더 처벌이 센지는 전 모르겠는데 네. 심정적으로 보면 위증교사죄가 더 나쁜 거 더 같아요. 나쁘죠.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위증교사죄는 자기의 어떤 권력을 그렇죠. 네. 이용해가지고 남한테 나쁜 짓을 시킨 거잖아. 자기의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 더 나쁜 것 같은데. 네. 위증죄 플러스 이 권한남용죄가 갑질죄가 추가되잖아. 네. 그래서 두 가지, 두 형이 전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일반. 그래요? 형례예요. 말한 네. 사람도 예. 나오고 예, 시킨 위증교사하고 사람도 나오고. 위증죄하고 딱 동일한 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회사에서 시키면 시켜서 뭐 어쩔 수 없이 위증하는 경우에는 약간 정상 참작 뭐 이런 그렇게 것도 좀 될 수 있긴 있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검찰 또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 기타 등등 네. 또 뭐 진우스하고 진우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네, 아무 관계가 없는 네. 그 팽팽히 이제 맞설 것으로 예상이 이제 막 시작한 건가요? 재판이? 되는데 기존에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고 2013년 네. 12월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합동수사단이 또 추가로 이번에
그 수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소된 것과 두 개의 사건이 병합이 돼서 같이. 열린 첫 번째 재판이죠. 아, 병합돼서는 네, 첫 번째로 병합돼. 열린. 그래서 피고인이 13명이에요. 네. 어쨌든 지금 뭐 1심 병합된 이후에 1심 진행 중이니까요. 진행 중이니까. 아직 한참 논란이 상황이네요.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일은 10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도 가서 네, 네, 취재할 예정이고요. 생생한 네. 네,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예. 감염병 관리 네. 5,400억 원이 책정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혜선 기자 가요? 이혜선 말도 없이 가네. 네, 이성 기자가 일정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네, 잘 가요. 네. 네, 녹음 중에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 프로그램 아니라고. 그러게요. 자, 감염병 관리에 5,400억 원 책정됐다. 요런 게, 이, 메르스 네. 때문에, 예, 요 부분이 예, 이제, 그래서, 예. 부각돼서 기사로 나왔어요. 네,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이제 내년도 예산안하고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보건, 복지, 노동 분야 관련된 예산이 올해 이제 115조 7천억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11조 3천억 원이 증가한 122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안에 포함된 게 이제 감염병 예방 및 재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돈을 좀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게 감염병 관리에 이제 5,400억 원 정도를 쓰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재난 이런 거 하는 예산은 올해도 있긴 있었는데요. 4,100억 정도였는데 무려 한 30% 정도 증가해서 5,4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 5,400억 원이 책정됐다는 말만 가지고는 이게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올해보다는 얼마인지를 봤더니 올해는 네. 4,118억 원이군요. 네. 그러면은 네. 33% 네. 정도 증가한 겁니다. 특정한 분야의 국가 예산이 이 정도 요 정도 늘어나는 거면 거는 많이 늘어난 많이 거죠. 늘어난 건 맞죠. 네. 네. 30% 넘게 지금 증가했으니까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열감지 카메라 사는 비용 같은 거는 2015년에는 55억 원이었는데 네. 2016년에는 딱 2배로 네, 늘어서 2배로 늘었어요. 111억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돈을 쓴 거는 알겠는데 복잡한 내용들은 글쎄요, 뭐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열감지 카메라 같은 거 이거 네. 전문가들 이거 필요 없는 거다. 네. 미국 그렇게, 공항에 예. 열감지 카메라 있더냐? 예? 전 세계에 열감지 카메라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쇼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뭐- 열감지 카메라 예산은 어쨌든 또 2배로 늘어났어요. 그 밑에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진단체계 선진화를 위해 긴급 상황실 신설 비용으로 200억 원을 책정했다. 야.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뭐 말씀하신 거지 이게 긴급 상황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를 정확히 이제 몰라서 이 2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황실 만드는데 200억 원을 쓰겠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이게 하겠어요. 저도 요거 보면서 기사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좀 물어보지 이런 그랬어요. 이거 생각이 200억 들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고. 긴급 상황실 신설 비용. 20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건 아닐 테고. 그 200억이면 건물도 지을 수 있나요? 요즘 뭐 낮은 층수 정도 되면 근데 상황실 하나를 뭐 200억에 짓지는 않을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건물값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뭐 하는데 200억을 쓰는지. 이게 지금 자칫 뭐 벌써 하도 우리가 많이 속아봐서 기우일 수도 네, 있는데 네. 한 많이 속아봐가지고 걱정이 되는 게 또 이 메르스 뭐 관련해가지고 이 예산이 확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또 이상한데.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또 빼먹지는 않을까. 뭐 요런 걱정이 살짝이 아니라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신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 개발 확대를 위한 예산도 41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상황실 만드는데 200억인데 연구 개발은 400억인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거는 네. 전년도에 이미 300억 정도가 있었고 사실상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실 짓는 것보다 더 조금 올려준 거죠. 네. 연구 개발. 자,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 뭐 R&D 분야에 100억 정도가 또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났긴 했죠. 예. 네, 잘 쓰여야겠습니다. 요것도 또
또 몇몇 사람들이 그때 저희가 한번 메르스 연구 관련해서 할 때 언급 잠깐 하여튼 하셨죠? 크게 뭐 이렇게 좀 이 적절하지 않은 덜 효과적인 덜 유용한 연구비 연구 명목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누가 확 가져가. 아니 저희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연구비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정치적인 뭐 누구 어느 고위 정치인의 뭐 힘 요런 거에 의해서 또 특정한 연구자한테로 확 가고 뭐 이런 국민의 것들을 혈세가 많이 봐가지고 고민이에요. 하여튼 뭐 그 언론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정된 예산들이 어디에 예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이게 계속 좀 감시를 해야겠어요. 이제 막 발표된 거니까 이제 뭐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소개를 자세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자, 이제 꽤 익숙해진 그 단어인데요. 쇼닥터. 네네. 예, 그 쇼닥터로 적발될 경우 최대 면허 정지를 1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린 내용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복지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쇼닥터 내용도 포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월에 복지부가 수술 환자 및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이라는 조치를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뭐 이런 수술하는 의원급에는 뭐 수술방 마련하고 뭐 이런 내용 포함되면서 거기 이제 이 쇼닥터 내용도 포함됐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뭐 의료인에는 이제 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까지 포함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에 출연해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정보라는 거죠. 예. 그건 예전에 히구라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때 특정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뭐 이런 거를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거나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에 뭐 효능 효과를 뭐 보증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하면 그게 이제 이 쇼닥터로 걸릴 수도 있다. 요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쭉 보면요. 다 특정 식품, 특정 뭐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요런 것들의 효과에 대해서 좀 과장 내지는 거짓으로 말하면 대상이 된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쭉 보다 보니까 요 내용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구나무 서면은 뭐 탈모에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안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특정 제품이 아니잖아요. 제품이 아니죠. 그러네요. 물구나무 서기는. 그러네요. 제품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니고. 기기도 아니고. 가령 뭐 물구나무 서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기구를 하나 같이 팔았다거나 그러면 걸릴 수 있는데 수도 있겠죠. 그냥 집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열심히 하시라고만 얘기했으면 적어도 요 규정에는 안 걸리겠네요. 물구나무 서기 하면 좋지는 않나요, 몸에? 그게 피가 좀 거꾸로 돼가지고 안 좋지 않나요? 모릅니다.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뭐 물구나무 서기가 뭐 척추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직립을 늘 오래 하니까 네.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물구나무 서기 하는 게 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뭐 모르겠어요. 근거는. 네. 나이사에서 한번 다뤄보시죠. 네. 우리 그쪽 팀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구나무. 예.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쇼닥터는 사실 뭐 의사협회에서 먼저 무슨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렇죠. 윤리위 징계를 내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걸로 알고 그리고 있고요. 실제로 징계를 네. 내린기도 했죠, 네. 이미. 예. 근데 그게 내렸는데도 계속해서 TV에 나오시고 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일부 그 쇼닥터로 지목된 분들은 억울하다. 그러신 분들 우리가 TV에 나가서 이거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네. 라고 이제 또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버리면 이건 진짜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마련되는 거죠. 이제 처벌 면허 정지 1년까지 최대 네. 될 수 있으니까 네네. 좀 분위기가 바뀔까요? 어떻게 봐요?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뭐
근데 이제 해석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거짓 타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진실 공방이 생기겠죠. 자기는 거짓으로 한 게 아니다. 네. 뭐 그 얘기가 이제 좀 그 논란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허위, 거짓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요법인데 가령 국제 무슨 학술지 소위 말하는 그 뭐 임팩트 팩터가 0.1점 정도 되는 아주 영향력 없는 시골 학술지에 논문이 딱 한 편 뭐 근거 있다 이런 논문이 실려 있단 말이죠. 그 뭐 주로 그런 것들은 되게 업체에서 돈 된 연구비로 쓰여진 논문 이런 경우인데 그거를 들이대면서 나는 이거에 근거해서 주장했다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이제 약간 애매해지는 이게 경우가 의학 이런 게 사실은 자기의 신념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그 자기 믿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저도 그 생각이 네. 살짝 들긴 했는데. 그래서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정부 기관에서 이 특정한 방송에서 나와서 한 발언이 거짓이다, 허위다라고 판명할 수 없어요. 판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 고발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정부에서도 그럼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다시 의료계 물어보겠죠. 전문가한테 예. 물어볼 것이고 네. 그러면 그때 전문가 단체에서 더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미리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시작은 의협이 먼저 했으니까. 네. 그 어차피 이거는 대부분 행정소송 갈 것 같습니다. 면허 정지 걸리면, 나오면 자기는 그렇죠. 허위라고 생각한 고의가 없었다 또는 이건 허위가 아니다 이런 학술 논문의 근거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에서 먼저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예. 모니터링 보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이거 봤는데 이거 문제다. 예. 우리 이 회원 중에 이런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해서 면허정지 처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부에 의뢰를 하면 그래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걸고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의협이 물론 쇼닥터 근절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뭐 내부 지침도 마련하고 뭐 한 걸 했잖아요. 뭐 근데 세계 국제 사회에도 네. 내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는 반대한다. 저는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협이.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의협에서 먼저 이렇게 아니요 하거나. 반대했겠죠.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부의 규제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의료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먼저 자율적으로 좀 정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뭐 잘 안 됐고 권한이 없으니까. 그 권한이 없죠. 그렇죠. 혹시 뭐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뭐 반대한들 뭐 하겠어요. 차라리 그렇긴 하죠. 이 국면을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니셔티브를 오히려 의료계가 먼저 쥘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건 의사협회 역할도 있지만 의학회 역할도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렇죠. 학회 오히려 더 학회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굉장히 법정 공방에서 중요해진다면. 근데 어쨌든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뭐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약간 심리적으로라도 좀 조심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겠죠. 약간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네. 뭐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의료계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거기 이제 한의사들도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다 포함됐죠. 그래가지고 약간 뭐 잘 됐다 싶은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워낙에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쇼닥터 이 시행령 요구를 좀 지렛대로 삼아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또 이 더 황당무계한 소리 하는 많은 이상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쇼한의사 뭐 이런 데도 좀 개입을 하려면 더 나서야 된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방송 등에 나가서 조금 좀 이상한 얘기 하시는
의료인들은 요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확실히 반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거꾸로 보면 그럼 우리한테는 뭐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네. 예. 자, 국감 관련 뉴스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그렇죠. 했습니다. 국정감사 뭐 언제부터 하죠? 추석 저희가 직전인가요? 녹음하는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 9일 기준으로 하자면 내일하고 모레 10일하고 11일 이틀이 오송에서 복지부 감사가 진행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감사를 앞두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예. 전 직원이라는 게 과거 직원이 아니라 모든 모든 올 직원이라는 뜻이죠. 올 직원에게. 모든 네. 직원에게. 좋겠다. 야. 거기 취직해야겠네요. 네. 이런 기관이 있어요? 이야. 전 그러니까 이게 직원에게.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되고 이제 네. 감사를 이야. 하기보다는 자세한 기사가 나온 소식 것 좀 같은데, 알려주세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지난 7일이었죠. 이 진흥원에서 직접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남면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 활동비를 만들고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카드 안에 적게는 이제 월 25만 원, 요거는 이제 팀원들, 각 팀원들한테는 적게는 25만 원씩, 그다음 많게는 월 300만 원. 이거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쓰셨나 봐요. 까지 집행하도록 했다. 요 정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이제 하나씩 나눠줬다는 거죠. 예. 근데 보면은 이게 2014년 4월 25일 이후에 이제 이 전 직원에게 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뭐 1인 1법인카드 제도 이런 게 도입이 됐었나 봐요. 진흥원에.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보직자 뭐 이런 사람들 한 160명한테만 법인카드를 줬었는데 2014년 4월 25일 이후에 119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서 전체 직원 279명이 다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야, 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한테 좋은 기관이네. 네, 좋은 기관이네. 아니 이게 이제 이건 약간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이 진흥원하고 이제 보사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의료계 내에서는 두 단체를 이제 라이벌이라고 보는데 뭐 두 곳은 다 잔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산원하고 보사연.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네. 진흥원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이 보사연의 원장분도 그렇고 뭐 하여튼 계속 나오는 얘기가 보사연이 이 진흥원보다 약간 대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떨어지는 거를 그 자기들도 알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조금 그런 편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좀 올릴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 보사연은 네. 매번 원장님이 올 때마다 그 고민을 매번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처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기사를 보니까 그 보사연 직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이 법인카드까지 279명 정도가 되는 이 정도 규모의 기관에서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과연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만 원. 월 2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좋은 돈이 아니죠. 월 네, 25만 원이면 네. 글쎄요. 매일 점심을 출근한 20일 거의, 출근한다고 예, 치면 네. 매일 점심값을 해결하고도 돈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돈인데 네. 자, 뭐라 그래요? 이게 사용처에 관한 뭐 규정 이런 건 당연히 있었겠죠? 아무데나 쓸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기 좀 본 것 같은데요. 이미 근데 이 남인순 의원이 이 자료를 받기 전에, 네. 복지부에서 이제 하부기관 감사를 할 때, 종합감사를 할 때 이 진흥원의 사업개발활동비 제도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적이.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처분 요거서를 보면 그 진흥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요 사업개발활동비 요 법인카드에 50억이 사용이 됐는데요. 네. 근데 뭐 식당 및 커피 전문점 이런 데서 사용하고 뭐 업무 협의 식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을 했는데 거기 이제 증빙서류가 포함이 안 돼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그때 감사에서 이제 적발이 됐고 이런 경비로 지출된 컵식값만 약 2억 원. 식사비가 4년간 약 44억 원을 보면 이제 대부분 그 50억이 다 이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러는데 이제 사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저희 회사 법인카드로도 커피 살 때 있으니까. 있죠. 네. 뭐, 커피 값으로 지출됐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커피,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예. 밥값 뭐 다 좋은데, 전 액수를 떠나서 일단 전 직원에게 이거를 다
지급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좀 일단 놀라운 것 같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법인카드를 뭐 누구한테까지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내부 규정으로 그냥 만들 하는 거지, 거죠. 뭐, 네. 이건 지출, 예산,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니까 그쵸.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약간 근데 뭐 도의적인 문제가 좀 아마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건가요? 경비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결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려면 아무래도 쓴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죠. 그렇죠. 또 그게 또 하나의 업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대외적 업무를 하는 데하고 그 대내에 있는 업무를 모든 직원이 다 대외적 업무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좀 불분명하다. 전 직원한테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가령 내내 외부 사람들 안 만나고 내부에서 예, 내부에서만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이 사업 개발 활동비라는 게 주로 대외적일 건데, 그러니까 아마 만들어진 취지는 나가서 얻어먹지 말고, 그죠? 네. 예, 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필요하면 써라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전 직원 확대가 조금 문제가 된 것 같네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회수했다고요? 그래서 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죠. 진짜 필요했다면 왜 회수합니까? 그렇죠. 회수하면 오히려 안 정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응? 얘기를 해야지. 해명을 하면 우기고 되는데. 필요하다고 네. 써야 되는데 네. 복지부는 어떤가요? 복지부요? 네. 복지부는 제가 뭐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복지부도 이렇게, 법인카드 있죠. 있죠. 당연히. 법인카드는 당연히 있어요. 있고. 저도 뭐 전직 네. 적어도 전 직원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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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가끔 보통 이제 근데 팀에서 가지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네. 약간 이제 중간 관리자급 정도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뭐 그 팀 회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보통 내려가서 국과장급 인사를 만나면 보통 이제 간담회 하기 전이나 뭐 이럴 때 약간 점심시간이 겹치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가 되면 보통 이제 거기 같이 오시는 이제 국과장을 수행해서 오시는 분이 법인카드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결제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에서 한 장 정도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네. 그러게요.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지금 보니까 남 의원 주장이긴 하지만 휴가 중에도 사용했고 그렇다고 뭐 합니다. 여비정산 예. 이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 이러면서 네.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엉뚱한 쪽으로 자꾸 쓰니까 오히려 법인카드를 더 늘려가지고 편의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를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예. 네. 이게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글쎄 뭐 민간 기업은 글쎄요 뭐 좀 느슨하게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민간 괜찮다고 기업은 자기네들 봐요. 돈으로 뭐 곽 기자의 법인카드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없죠. 왜 없어요? 곽 기자 바로 위부터 있어요. 제 그래요? 바로 위부터. 네. 어쩐지 커피 안 사더라고. 이 커피 제가 사는 겁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이거 제가. 설마 정비를 이게 뭐 하면 네. 주시긴 하는데 이게 뭐 한 주시기는 하는 데는 안 줄 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경비 처리를 영수증 올리면-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주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0원, 4,000원 이런 거는 그냥 안 하고 네. 쓴다 뭐 이런 뜻으로 아니 얘기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직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거를. 그럼 다음 주부터는 올리는 걸로. 네. 이거 제가 돈 드려야겠다. 이걸 곽 PD한테 이걸 얻어먹고 있는 거네 내가. 아니 아니, 그냥 제가 경비 그냥- 처리하는 네.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요. 네. 야, 이거 잘 살핍시오. 네, 이거. 알겠습니다. 네. 네. 괜히 그 법인카드 곽 기자 얘기해요. 어. 네. 자, 어쨌든 네. 좀 제발 좀 투명하게 좀 삽시다. 아유, 이게 정말 남의 돈으로 뭘 좀 해보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진흥원 직원 입장에서 보면 네. 한 달에 25만 원씩 쓰던 돈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네요. 이거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요, 모멘텀이 생겨요. 이걸 복리후생비로 볼 거냐. 그렇죠. 나는 이거 25만원 복리후생비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아하. 이제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과연 뭘로 쓰였는지가. 복잡해지네요 또. 네. 그때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급여성이다. 복리후생비였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네. 그건 문제잖아요. 퇴직금은 줘야 되는데 그거 하여튼 다 문제인 거고. 그게 만약에 진짜 저거였다. 필요할 때 쓰는 경비였다라고 하면은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급여가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부에서 항상 이게 규제를 주기 때문에
그 직원들 급여가 생각보다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로 좀 챙겨주는 건가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복지부에서도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네, 급여도 많이 진흥원에 주시고. 계신 네.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쪽 업계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업무량 대비로는 결코 적지 않다. 아 그런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떠도는 소문에 떠도는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박한 걸로 얘기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의 그 이제 뭐 박사 정도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나 뭐 이런 거에 그렇죠. 보면 좀 많이 네. 낮다 이렇게 볼 수는 편차가 있겠죠. 정말 네.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분인데 거기 규정 때문에 그런 분들 또 처우를 제대로 못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뭐 공공기관의 특성상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일하시면서 느슨하게 오래돼가지고 네. 그냥 호봉 올라가서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죠. 어느 기관이나 다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우리 2018년에 개원한 마곡병원의 전 병실을 1인실로 하겠다. 의료원이죠. 예? 그랬었죠. 예. 철회했다면서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타까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거예요. 예.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웃으면서 이렇게 하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소식이고 이게 사실은 메르스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저희도 네. 한번 몇 번 달았었고 그렇죠. 1인실이 이제 필요하다. 그때마다 이제 뭐 일간지에서도 사설 같은 거 쓸 때 네. 이대의 마곡병원을 이대를 보라 뭐 이런 거 거 했죠. 많이 쓰고 했는데 왜 포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왜 포기했냐라고 이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저히 안 되겠다가 이유죠. 이제 그때 선언할 때보다 너무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의료계 상황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선택진료제 폐지되고 뭐 수가 자꾸 깎이고 이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굴려봐도 이거 1인실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1인실 계획을 포기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1인실이라고 한 의미가 우리 건강보험법상에서 인정이 안 되는 그 1인실이 아니라 다 1인실이라 하더라도 전병실. 보험으로 다 적용이 되는 4인실. 4인실 값만 받고 그러니까요. 1인실을 하겠다는 게 그렇게 이제 한다고 계획이다.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안 될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안 될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반신반의했는데 워낙 이걸 차곡차곡 준비하고 뭐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해서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메르스 거치면서 필요하다는 여론이 너무 많이 커지는 바람에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럼 이대 측에서 그 현재 의료정책 환경 하에서는 전병실 1인실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는데 안타깝네요.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택진료제 개편을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CT, MRI 수가가 인하됐고 그다음에 이제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를 지금 메르스 이후에 복지부에서 굉장히 지금 프레스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빨리 시행하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마 부담이 돼서 힘들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진짜 포괄간호 서비스가 되면 이 1인실이 되면 이것도 다른 데랑 다르거든요. 간호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어렵죠. 훨씬 그렇죠. 1인실이 많은. 네. 한 사람이 가서 동선도 그렇죠. 달라지고 동선도 안 되는 인력이 더 달라지고. 필요하다는 얘기죠. 엄청 네. 더 필요해지죠, 다른 데보다. 그래서 1인실 계획을 3인실로 변경을 한 겁니다. 지금 완전히 뭐 옛날처럼 뭐 4인실, 뭐 5인실 그래도 훌륭하네요. 이것도 예. 사실은 그렇죠. 훌륭한 거죠, 3인실도. 3인실에 넣지만 4인실 값만 그렇죠, 받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지금 훌륭한 선택이고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도 사실 하시긴 하셨어요. 그 연령층 상관없이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물조사를 한번 하셨답니다. 이대에서. 그랬더니 입원 시 희망하는 기준이 1인실보다 3, 4인실이 더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건 비용을 고려하고 답한 거겠죠. 약간 잘못이라기보다는 약간 노린 수가 있는 설문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도가 있는. 의도가 있네.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이 계획을 보면 마곡병원이 전체 1036병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VVIP 병상은 2병상 정도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네요. 2병상을 만들고 그다음 VIP 병실은 60병상 만드는데 요거는 1인실로 만들고요. 그다음 나머지 병상은 전부 다 이제 3인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인실의 병상당 면적이 기존 이 지금 병원에 있는 면적보다 한 1.5배 정도 넓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네. 네.
네. 뭐, 중환자실 부분도 얘기가 있네요. 네. 예. 중환자실은 96병상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소아 중환자실도 30병상 만드는데 이 소아 중환자실 30병상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국내 현황으로 보자면 음. 그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물론 거긴 모두 1인실로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네. 이런 돈들은 또 어디서 모으나요? 이게 이제 뭐 돈이 많이 돈으로 필요할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음. 이 필요한 동대문 예산은- 매각 비용이 제일 큰 비용이 거죠. 좀 있고요. 동대문을 매각을 해요. 동대문 동대문 앞에 동대문께 있던- 이화병원 거였어요. 아이 참. 설렁했나? 네. 참 그 이대 동대문 병원 있었던 게 또 언제인가 싶을 만큼 벌써 오래전 그러네요. 것 같네요. 네. 그 자리 지금 뭐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던데요. 네. 예. 그래요. 예. 근데 필요한 예산이 한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대문 병원 매각한 비용하고 동문회 기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 2천억 원 정도는 지금 지불을 이미 한 상태고 남은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지금 열심히 돈이 굉장히 많이 네, 모자라고 하고 있다면 네. 모자라는데 그 돈을 많이 일단 기금을 많이 모금을 하시고 마지막에 모자른 거는 뭐 은행을 이용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이대 하더라고요. 재단도 네. 뭐 튼튼한 편이죠. 거기서 뭐 이대 투자하겠죠. 뭐. 그렇겠죠. 뭐 이대 제가 알기로는 돈이 굉장히 많은 네. 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또 한 가지 안타까우면서도 그냥 그럴 줄 알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최근에 의료원장이 바뀌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네. 예. 저희가 이 몇 년 전에 그 전병실 1인실 계획이 딱 나왔을 때 그때 기사에는 아무도 안 썼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음 의료원장이 되면은 바꿀 것이다.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거의 사실대로 예측대로 됐습니다. 1인실 전병실 1인실 한국에서는 비용이 안 나옵니다. 현재 수가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3인실만 하는 것도 진짜 아까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이것도 굉장한 그럼요. 6인실보다는 네. 훨씬 쾌적한 공간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에서 바티칸을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게 참 놀러 간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네. 이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이 인천 성모병원의 비정상적인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티칸 원정대를 만들어서 지난 7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4월에 벌어진 국제성모병원 허위 환자 진료비 부당 청구 내용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일가친척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했다 뭐 이런 내용 그때 해드렸는데 요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충돌이 되게 많았잖아요. 보건노조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성모병원하고 인천성모병원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충돌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성모병원은 이제 천주교 이쪽 계열이고 이쪽은 이제 인천교구가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인데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직접 그럼 바티칸 가가지고 교황 만나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신 거죠. 야, 실제로 스케일들이 일단 크세요. 네, 네. 일단 뭐 이 병원장이 해결 안 해주고 또 천주교 네. 인천교구에서도 답이 없고 그리고 아마 저 주한 바티칸 대사관인가 거기도 가서 컨택했는데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진짜 교황청을 가겠다라고. 그래서 가셨는데 실제로 교황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안고 지금 가셨고 약속을 잡고 간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 있는 거기 이탈리아 노동총연맹 뭐 이런 곳하고 같이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런 이 계획은 발표하고 가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교황청 앞에 가서 뭐 일단 시위 같은 거 하시겠네요. 원정 투쟁을 무기한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가셨거든요. 해결될 때까지 안 들어오겠다. 이런 각오로 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야. 그 김변 가봤나요? 그 바티칸? 아니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네. 바티칸 안 가봤는데 영화에서만 많이 보고. 어쨌든 저기 안에 있는 거죠? TV에 나오는 그 둥그런 얇은 공간 있잖아요, 광장. 스위스 그 출신의 호위대 뭐 딱 있고, 스위스 출신이에요? 네, 다 충실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용맹하고 충실하고 그럼요. 거기 어쨌든 거기 이제 나름 전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잖아요. 관광객들 많이 가는. 야, 인천 국제성모병원이 진짜 국제적으로 부각이 되겠네요. 그게요. 뭐 어디 거기 가가지고 뭐 외신에 뭐 이렇게 짧은 거라도 나오고 하면. 게다가 이제 교황께서
무기한 하다 보면 교황께서 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뭐 내다볼 수도 있고. 좁으니까. 네. 네. 쟤네들은 뭐냐 뭐 이렇게 관심을 또 보이실 수도 있고. 한국에도 와서도 꽤 오래 그때 한번 체류하신 적 있고 관심도 좀 그러니까요. 있으시지 않나요? 세월호 관련돼서. 근데 뭐 전 세계를 그렇죠. 돌아다니시니까 교황께서도 이때 갔는데 딴 데 가 있는 거 안 아니에요?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계획은 세우고 가시지 않았을까요? 몇 명 가신대요? 여기 보면은 뭐 일정 뭐 많은 몇 명이 간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아는 뭐 이주호 그분이 가시고 한 뭐 두세 명 전략기획 가시지 않을까요? 이주호 네. 전략기획 단장도 직접 간 걸 보면 적어도 뭐 한 너댓 명 이상은 갔을 것 같아요. 직접 단장이 직접 갔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임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예, 노조 전임자. 네. 네. 체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네. 근데 뭐 교황청 앞에서 노숙투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도 있고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귀국 일정이 없는 무기한 투쟁. 야, 근데 힘드실 것 같네요. 일단 인천 성모병원이 보건노조에 굉장히 심하게 찍혔나 봐요. 예. 이런 식까지 하는 거 보면. 네. 글쎄요, 저희가 이게 그 내용이 사건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환자들을 갖다가 자기 직원들 가짜로, 가짜로 만들어 오라고 이제 시켰다. 경영진에서 시켜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재판 중인가요? 뭐? 그게 한번 경찰 조사 결과가 한번 나와가지고 네. 그때 병원장 이하 뭐 열 몇 명인가가 실제로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경찰 조사 발표를 한번 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재판 기소가 아직 안 됐던 된 것 걸로 알고 같은데. 있고 그리고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 인천 성모 그게 이제 국제 성모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인천 성모병원까지 번진 게 그때 이제 인천 성모병원에서 간호사 거기 이제 노조원이신 간호사한테 네가 언론에 찔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렇죠. 왕따시키고 뭐 이랬다는 이게 게 뉴스가 한번 내부 났거든요. 고발자가 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내부 고발자가 국제성모병원이 아니라 인천 인천성모병원 성모병원, 노조랑 노조. 관련되어 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그래서 되면서 뭐 집단적으로 괴롭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불이 한번 크게 이제 노조랑 한번 붙었었죠 둘이. 예. 예. 근데 참 어떻게 됐든 이게 참 그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되지 않도록 네. 인천-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예, 네. 성모병원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아 그럼요. 네네.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예? 아,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네. 뭐 세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나 잘 아니, 모르겠어. 하여튼 일단 사실이 뭐 일단 뭐 글쎄 어느 쪽을 지금 뭐 편들기는 뭐 합니다만은 적어도 그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런 명백한 허위 청구 이런 네. 행위가 일어난 거는 사실인 것으로 지금 그렇죠. 그거는 사실상 경찰 알고 조사 있는데 사실인 거고. 예. 지금 뭐 공식적으로 우리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게 전혀 없죠? 없단 예, 말이죠. 없죠. 네. 그런 부분은 좀 뭔가 그리고 뭔가 좀 거시기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분들도 이게 서울성모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이고 엄청 나잖아요. 거기 강남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뭐 신뢰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이제 뭐 암 환자도 많이 치료하고 뭐 이렇게 소문도 나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천주교 재단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뢰도 이런 데가 높으실 텐데 네. 이게 뭐 확인은 안 된 얘기긴 한데 의료계 내부에서 이제 꽤 오래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성모병원 계열의 병원들 뭐 이런 데서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뭐 이런 뭐 허위 청구 뭐 이런 약간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과한 뭐 이런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들리긴 하죠. 그게 사실 확인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요. 예. 굉장히 문제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럼 명예훼손.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뭐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똑같은 뭔가 행동을 해도 우리가 뭔가 그렇죠. 사회적인 네. 기대치가 높은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 행동을 하면 우리가 더 실망하고 더 비난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뭐 예. 예를 들어서 판사가 무슨 성추행을 한다거나 무슨 의사가 무슨 환자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 더 실망하고 욕하는 게 그렇죠. 우리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카톨릭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죠. 예. 예, 그곳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더 투명하고 투명하고 더 깨끗해야 깨끗하고 된다. 뭐 그렇게 이런 되기를 바라는 게 생각들이 우리 있습니다. 마음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뭐 노조는 그걸 지적했더니 또 그걸 오히려 노조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딱 그 적반하장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했더니 네가 그걸 왜 얘기했느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위로 보고가 안 되나 보다. 근데 이렇게 뭐 언론을 타고 시끄럽고 이랬는데 위에서 모른다는 보니까 것도 저도 뭐, 예. 이렇게 뭐 업무들을 이런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를 진행해 보면은
다 관여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거기 다 이제 결정을 하시고 병원 내에서도 네. 내에도 계시고 이제 오신 분들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자, 그러게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네, 곽 기자, 그리고 지금 이미 사라진 이혜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이 길어서 이슈 내망현 없이 여기서 희구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지난주에 우리 방송 들으시고 네. 그런 남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홍해걸 기자의 페이스북 글 네. 필화 사건을 네네. 다루면서 10% 책임. 네.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악성 댓글하고 보통 비판하는 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다르다. 예리한 지적. 그래서 저희도 딱 들어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이제 악성 댓글이라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보통 이게 사전에 없는 말이긴 하지만 악성 댓글은 뭔가 이렇게 사실과 다른 혹은 부당한 식으로 욕하는 거를 주로 악성 댓글이라고 하고 건전한 비판을 보고는 악성 댓글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그 표현은 약간 좀 저희가 누가 얘기했나요? 악성 댓글이라고? 전가요? 제가 썼다면은 되게 그런 말은 제가 했겠죠 아마. 네, 박쌤이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괜찮아요. 네. 두 분이 같이 사과하시는 걸로. 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박쌤이 잘못해도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참. 네. 혼자 착한 척하고. 네. 그래서 그 지적 아주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건전한 비판 글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오피니언이요. 아니 악플하고 악성 댓글하고도 또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해요, 사실 보면. 근데 어쨌든, 그 의견에, 그 글에 대해서 비판해주신 글을 다 싸잡아서 악성 댓글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거는 아닌데, 원래 속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혹시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희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9월 11일.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